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에 했던 대로 얼굴을 보면서 좀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 영상들도 여러분들에게 얼굴과 마주하면서 아마 영상을 계속 시청할 또는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이겁니다. 9월 외국인이 쓸어담는 제2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저평가 대장주 오늘 최초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이 9월 달에 꼭 수익 낼 수 있는 또는 꼭 찍어야 될 종목에 대해 설명드리니까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은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저희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구독자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요. 현재 구독자 735명이고요. 1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제약바이오 종목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또는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꼭꼭꼭 시청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제가 필수 시청 영상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필수 시청 영상만큼은 꼭꼭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딱 바라는 것보다 제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댓글에다가 항상 이렇게 이제 하트를 좀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하트를 붙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힘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나아가면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제2의 160%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 후속주가 9월에 무슨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수 자체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하향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매년 똑같습니다. 뭐가 매년 똑같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2020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21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8월에서 9월은 증시가 좋지가 않습니다.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올라갈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원래 IT 반도체 부진이 지속이 되는데 유독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속방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D램 또 안 좋은 가격 하락한다라는 또 이 부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실제로 더욱더 2020년, 2019년 대비해서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든 느낌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이번 8월이나 이번 7월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포기하냐, 뭐 지금 뭐 때려치냐, 그게 아니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시장 무관한 종목을 찍으면 되는 거고, 증시가 좋을 때는 증시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찍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증시와 어차피 하락을 하더라도 IT 반도체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바닥에서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제가 학회 말씀드렸죠. ESMO라든가 SITC 면역 항암학회라든가 아니면 그 이어갈 수 있는 JP몬 컨퍼런스 설명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시장과 무관하게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거나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충분히 8월, 9월에 있다라는 거죠. 2020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21년도도 개별 이슈에 따라 주가 상승이나 급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증시와 어떻게 따라가지 않았던 증시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백신 이슈를 가지고 160% 급등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2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9월 달에 증시와 상관없이 증시를 따라가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하시고요. 9월에 수익 내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저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다가 눌렸던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주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관련주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왜 이슈가 됐었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슈가 됐었다가
지금 살짝 누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9일 정보통신부죠.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 개발,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구축,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구축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뭘 통과시켰냐면은 대한민국만의 우주선이라든가 대한민국만의 인공위성이라든가 대한민국만의 GPS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발표될 수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그 기반이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뭐냐면은 더 무겁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못 만들게끔 원래 이 미사일 지침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만의 우주 발사체를 하늘 위로 쏠 수 있게 바뀐 게 바로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됐다가 아니라 민간 우주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주 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한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다. 정말 환상적인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으로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의 1000조 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장에 진출만 하더라도 1000조에 우리가 100분의 1만 빼먹어도 10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돈을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지금 계속 화성의 신도시를 개척하니 많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진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주 발사체 해상 공중 발사 제한이 없어진 것이 민간 우주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로 꼽힌다라는 거고, 우주 발사체를 해상이나 공중에 발사하면 지상 기지에서는 발사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쭉 가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사일 지침에 묶여 해상이나 공중 플랫폼에서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해제가 되면서 국내 유일 우주 발사장인 전남공군 나로 우주센터의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위에 계획 중에 하나였죠. 쭉 가보시면은 공중발사의 경우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여러 아이디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아이디어들이 괜찮으면은 쓰겠죠. 근데 아직은 아이디어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침 해제됐으니까 이제 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무인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인기, 보다 강력한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미사일 좀 더 센 거, 강한 거, 무거운 거를 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거리 고성능 무인기 개발은 보다 강력한 순항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더 좋은 미사일 개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미사일 지침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사실상 미사일을 더 무겁고 더 강력한 걸 쏠 수 있게 됐지만 더불어서 우주로 나아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주로 나아가는 우리한테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참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우리가 과거에 50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이 달에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닐 암스트롱이 실제 우주를 밟고 달을 밟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이 한 걸음을 밟지만 전 세계에서는 또는 우리 인류에서는 역사적인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걸음이 다시 한 번 더 아마 나눠질 것이다. 뭘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인 우주선을 태운 달 탐사를 한 번 더 할 것이라 밝혔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민간 우주 업체들이 낀다라는 거예요. 보통 민간 우주 업체를 한다면 누가 끼겠습니까? 흔히 알고 있겠지만 실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버진 갤럭틱 아니면은 스페이스X 우리가 아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우주 민간 기업이면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나사라는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일반 정부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우주선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르테미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달 착륙선 나도 개발 끼워줘 뭐 이러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도 2조 원 내놨습니다. 나한테 뭐 안 해줘도 되니까 나도 그냥 껴주기만 해줘, 2조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달 탐사용 차세대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보잉 아리안 그룹의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2021년 첫 비행을 진행을 하고요.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사 에어버스의 오리온 2023년 첫 유인 비행을 진행을 합니다. 유인 달 착륙선입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스타쉽이죠. 2021년 4월 나사와 29억 달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 이게 블루문이고요. 네, 나사의 20억 달러, 2조 자체 부담을 제언했습니다. 내가 2조 줄게, 나도 껴줘 얘기를 했고요. 달 탐사 로비에 일본 토요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사 장비 탑재 무인 착륙선에 오비트 비욘드, 그리고 에스트 로보틱 테크놀로지의 페레그린.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부분 다 뭐 실제 정부에서 만든, 나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보시면은 대부분이 민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해볼게. 나 기술력 있으니까 우리 기술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비를 들여 유인 달 착륙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예산 부족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안한 달 착륙선만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정부 예산 받지 않을게,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인류의 역사에 한번 선을 그어보겠다라고 이번에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969년입니다. 약 한 50년 전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착륙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달이 어떤지 한번 발도 걸어보고, 근데 걷는 거 보면은 엄청 못 걸어요. 왜냐면은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그냥 걷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막 넘어지고 뒹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달 착륙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 넬슨 나사 국장에게 보낸 공세 서한에서 블루 오리진은 앞으로 3년간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 개발비로 돈을 약 20억 달러, 2조 3천억까지 포기하겠다. 나는 이 투자를 통해서 한번 우주의 역사에 한번 나는 한 획을 그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스페이스 X를 미리 선정해놨고요. 2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 3조가 좀 넘는 돈이죠. 돈이 부족한 거예요. 나사도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많이 하고 싶은 돈이 없어가지고 스페이스 X 3조 좀 넘는 돈만 지원하기로 한 거고, 당시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 뭐 다이내틱스 등등등이 있었는데 스페이스 X가 당첨이 된 거고, 그래서 스페이스 X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는 원래 경쟁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경쟁이 없으면 단기 계약에서 일정 지연이나 설계 변경, 예산 초과 발생하면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나도 좀 껴줘 라고 그냥 찡찡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시 우리는 달로 사람을 태워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대한민국도 당연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번에 미사일 지침 해제되면서 아르테미스 참여를 하고, 그와 함께 아마 달에 한국의 우주인이 달에 한번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대감이 어마무시한 거죠. 왜? 50년 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50년 전에 첫 번째 했고요, 50년 만에 두 번째로 우주에 보내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만에 온 기회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여기서 뭐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아르테미스 안에서 뭐 베이조스나 스페이스 X나 왜 이렇게 열심히 넣어주고 있냐 이거죠. 돈을 투자하고 달 탄선 난 들어가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우주 갔다 왔죠. 실제로 최고 부자 베이조스가 100km 우주 관광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최고의 날이다라고 밝혀졌는데, 보시면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첫 우주 여행 자리를 내줬지만 브랜슨보다 더 높은 고도 100km 우주에 도달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베이조스는 미국 서부 시간 기준 오전 6시 12분에 서부 사막지대 발사장에서 뉴 세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왔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달이 여기다 치고 뭐 태양이 뭐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아시겠지만 물로켓 아시죠? 물로켓 쏘면 어떻게 돼요? 물로켓 쏘면 슉 올라갔다가 꼭 딱 꼬꾸라지죠.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찍고 내려오는 느낌이지 우주를 한번 싹 돌고 내려온 느낌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퍼드고요. 그래서 뭐 또 닐 암스트롱이 또 언급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주의 그 맛만 봤다. 예, 그냥 딱 찍고만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슨이 먼저 갔다 왔는데 사실상 브랜슨은 86kg지만 베이조스는 106kg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블루 오리진이랑 브랜슨 버진 갤럭틱이랑 아니 둘 다 우주 갔다 왔는데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거를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 우주 관광 뭐가 다를까 궁금하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뉴 세퍼드를 타고 10분 10초간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몇 분간? 10분 10초간. 왜 10분 10초입니까? 쏴 쏴서 대기권 뚫고 성층권 뚫고 딱 우주 보고 딱 찍고 내려오면 10분 10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지하철 한 3정거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은 VSS 유니티를 타고 고도 86km 우주여행에 성공한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 그룹 회장이에요. 다음 우주여행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뉴 세퍼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프 베이조스, VSS 유니티가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행기가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찍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뉴 세퍼드와 VSS 유니티가 제공하는 우주 관광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고, 왜? 뉴 세퍼드는 정통적인 발사체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 비행이다. 그러니까 위로 쐈다라는 거고, 버진 갤럭틱의 항공기와 로켓을 혼합한 활공 비행이다. 얘네들은 날아가다가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고, 뉴 세퍼드는 승객이 탄 유인 캡슐을 발사체에 싣고 지상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날아오른 후 목표 지점에서 유인 캡슐을 분리해 고도 100km 안팎의 중계도 이상 오르는 발사체다. 그래서 실제로 107km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VSS 유니티는 모선에 매달려 고도 13km 상공에서 분리된 다음에 고도 88km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뉴 세퍼드는 이 베이조스 거 아마존께 10분 정도 걸리고, VSS 유니티, 브랜슨, 버진 갤럭틱은 약 90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뉴 세퍼드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VSS 유니티입니다. 이게 뉴 세퍼드 VS 유니티인데, 보시면은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아마존 거 먼저 보는 걸로 하겠는데, 일단 제 얼굴을 조금 없애야 보이겠죠? 자, 아마존 거는 보시면은 블루 오리진 발사가 됩니다. 수직으로 해서 빡 발사가 되면은 날아가다가 이 머리 동그란 거 보이시죠? 여기에 사람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분리를 하고 이 동그란 것만 106km, 107km 딱 우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낙하산 있죠? 낙하산 쭉 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슉 올랐다가 슉 떨어지는, 이게 바로 10분 정도 걸리는 우주여행이다. 이게 이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유니티, 이 VSS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한다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거든요. 이게 우주선이에요. 이게 우주선이고요. 이 위에 붙어 있는 비행기는 말 그대로 모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13km까지 올려주는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명이 이 두 개의 비행기가 13km까지 쭉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딴 데로 가고 얘만 위로 한 다시 70km 정도 쭉 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날아간 거고, 이 비행기, 이 실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은 이 모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두 번 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0분 걸리고 얘는 13km 올라가고 쏘는 데까지 90분 정도 걸린다. 내려오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술은 버진 갤럭틱보다는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우주선을 쏘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이 조금 더, 근데 솔직히 무중력에 있었던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안에 사람을 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보자면 기술력은 블루홀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민간 업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민간 업체들이 이제는 우주여행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주여행 그러면은 뭐예요?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이거를 누가 이젠 대한민국도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뭐 한국형 발사체가 이번에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누리호가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순수 100%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쏴도 되고 우리만의 기술, 러시아 기술, 뭐 다른 기술 다 빼버리고 오로지 100% 대한민국 기술로만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누리호 발사 계획서 및 발사 허가 신청서를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발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차 발사는 10월 21일이고요.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발사에서 성공을 하면 2차 발사도 홀가분하게 할 수 있겠지만 1차 발사에서 실패를 하면은 2차 발사도 불안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나로우라고 아실 겁니다. 인공위성을 쏠 때 나로우가 1차에서 실패했고 2차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번에 충분히 이제는 한 방에 좀 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발사체 발사 준비 본격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 발사체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사항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그냥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를 길게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발사체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 보상을 위해 최대 2천억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이거 터져도 어차피 돈 줄 거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한국형 발사체는 오직 뭐 대한민국 기술력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거예요. 이거 하나 잘 되면은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이제 뭐다? 발사대도 준비가 됐다. 이제 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는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을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대한민국 기술로만 만든 우주 발사체 11년 만의 결실이 이번 10월 21일 날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우주 관련된 이슈가 크다,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관련주고요. AP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만 일단 대장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정주로 보자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이 나왔냐? 이번에 이 베이조스가 우주에 갑니다 라는 것 또한 사실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관련주가 한 번 더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급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받고 올라간 부분이었고, 눌림목이 나온 뒤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시면은 7월 딱 20일 뭐 전후로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멈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쐈죠? 딱 기대감이 이 전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누리호 때까지 충분히 10월, 지금 9월에 매집을 해서 10월까지 본다면은 주가 상승세가 전고점까지, 저는 그 돌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AP성도 마찬가지입니다. AP성 같은 경우에도 우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컸죠. 우주 ETF라든가 그 관련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으나 눌렸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프 베이조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 있습니다. 뭐다? 다시 한 번 더 몇 달. 지금 보시면은 제프 베이조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거의 뭐 한 달, 두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누리호가 10월 21일에 쏴진다고 한다면은 9월부터 사야 10월 21일 이전에 매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거의 뭐 저점 부근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 뛴다면 당연히 전고점 돌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사실상 제프 베이조스보다 누리호 발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기대감 가지고 우리는 우주 관련주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에 뭐 하고 있죠? 한미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관련한 남북 경협주를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 연합 훈련이 9일간 축소 실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이 된 거예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9일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돼 실시된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축소를 시켰냐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북 경협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멈추거나 없앨 순 없지만 일단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줄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2021년 후반기 연합지소 훈련 CPX를 8월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고요.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한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저도 이게 입에 잘 안 익어요. 어려워서. 실병 기동 훈련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한 방역 지침 적용하여 훈련 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하여 실시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히 어마무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된 이유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영향을 끼쳤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한 관련해서 눈치를 보고 좀 줄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을 운운하며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 정부와 군 스스로가 굴복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축소를 실시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었다라는 게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보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이 뭡니까? 결국에는 한국,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과 북한을 노리고, 이 중국과 북한이 만약에 싸우자고 든다면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방어 태세를 취할 것인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의 심기와 중국의 심기가 어떻겠냐는 거지.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실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저러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화를 안 내는 것도 실제 그 나라의 국민이나 그 나라의 민심을 잃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미연합훈련 하는 동안에는 북한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쏠 준비를 앞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비난, 배신적 처사의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되는 10일 담화를 내고 남한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을 했습니다.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자꾸 나 왜 때릴 준비를 하냐, 연습하냐, 짜증이 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화가 안 나도 화를 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김여정 제외하더라도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전문가들 북한에서 SLBM 시험 발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시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까 욕을 했죠.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들 조심해라 라고 뭐라고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훈련에 대응할 것이라고 지금 약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잠수함에서 쏘는 SLBM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쭉 내려가 보면은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번에 한미 연합 작전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계속해서 싸우거나 화내거나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한미동맹에 한국을 더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이 북한 대신 미국의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등의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을 통해서 압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저기서 뭐라 그러는데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 앞에서 싸운 나를 때릴 준비하고 있는데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통신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통신선이 다시 막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김여정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북한 자체에서도 욕을 하고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바로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남북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려면은 중국이 싸워야 되는데 중국이 싸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중국이 내년에 뭐 있습니까?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요. 동계 베이징 올림픽은 앞두고 나서 올림픽은 뭐예요? 화합의 장입니다. 화합을 시키지 않고 나는 싸우겠다. 나는 올림픽이고 자시고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 남북한이 다시 한번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최근에 실제로 북한의 함경도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상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북한 함경도 지역의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이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시면은 집이 거의 지붕 빼고 다 잠겼습니다. 이게 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번에 진짜 거의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해를 입었는데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동부에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우려를 안고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접촉 중이며 수재민의 인도주의적인 요구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제재, 대북 제재에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인도적인 부분은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북 제재 안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는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보도가 한 달에 걸친 폭염에 이어 나왔으며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북한 일부 지역의 가뭄과 대규모 홍수의 복합적인 영향에 따라 식량 부족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잠기고 주민이 사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중요한 게 뭐다?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마, 태풍 피해 난리 나면서 밥이 사라졌다. 그래서 올해 식량 부족분을 85만 8천 톤으로 추산했고 미 농부부 산하경제연구소는 북한 식량 부족분 104만 톤으로 주민 약 16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630만 명이면은 서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이 상당히 없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밥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밥 달라고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식량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좀 크게 엄청나게 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의 인도적 지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에 뭐 한미 외교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 공감대를 이루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 한국인들이 북한 이산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일명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한국계 영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인도적 교류에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이 명시돼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상에서 뭐 이산가족 상봉법이 통과됐다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8월 26일입니다. 아마 26일 날 이번에 끝이 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남북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대선 시기가 오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똑같아요. 남북 관계가 북한은 주적이니 뭐니 하는 거를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누가 오든 어쨌든 서로 간에 잘 해보자라는 거지만, 그 기조가 뭐 완전 퍼주는 거냐 아니면 서로 협력해 가는 거냐라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북한 간에 싸우자라는 기조를 취할 것 같진 않을 거예요.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정말 위협을 강하게 가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남북교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량 지원 관련된 이슈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 관련된 관련줄은 조비, 그리고 남해화학, 그 다음에 아시아종료, 그 다음에 효성 OMB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비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선이 끊기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21선을 깨줬을 때 한 번 대응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언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에 말고 끝나고 나서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하는 거고,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보다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아시아종묘, 효성 OMB에서 총 이 네 종목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당일 조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으면은 알려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 같은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매매할 때 쓸 수 있는 단타 매매법이나 급등 매매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이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근데 앱스토어는 제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앱스토어는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이 연구소 터치 해서 들어가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하고 쭉 어플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보시면은 뭐 당일 추천주, 이게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급비 자료가 이제 매매법이랑 그다음에 테마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7일 추천주 이미 제가 올려놨죠? 이미 100분이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종목 뭘까? 들어와서 직접 보셔라.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급등이 어플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승률은 쭉 내려가시면 14승 1무 4패입니다. 승률이 상당히 높죠? 네, 한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승률 이 종목 무료로 공개해 드리니까
8월 17일 급등 예상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려요. 13일까지 장이 열렸으니까 13일까지 시황이 있겠죠? 장 시작 전에 시황을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보셔도 시장 대응이 되고, 극배절에 들어가시면 기술적 분석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 테마주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꼭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셔라. 100% 무료니까 꼭꼭꼭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꼭꼭꼭 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란다 그랬죠? 뭐 바란다고 했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 빨리 1000명까지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항상 수익 내드릴 수 있는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영상 찍을 수 있는 기회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